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영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 출판 윤리 교육 중에서 저자됨, 우리들이 흔히 이제 오서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오서십과 그 기여도, 즉 우리가 저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술적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에서는 우선 먼저 그 저자와 저자됨, 즉 오서와 오서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자 표시 관련해서 국내에는 어떤 그 법령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저자 표시 관련 부정행위, 즉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해서 국내에서 연구자들의 인식과 실제 발생하는 그 건수 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교육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겠는데요. 그 저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이공계와 인문 사회계의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챗 GPT 등의 생성형 AI가 이제 등장해서 이들이 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이 이제 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계획부터 연구 결과 발표까지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해서 유의미한 학술적 기여, 즉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를 우리들이 이제 저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그 유형으로는 그 제1저자, 우리들이 흔히 이제 그 주저자 혹은 이제 principal author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제 연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를 통상적으로 이제 의미합니다. 다만 그 제1저자는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경우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co-first author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논문의 이제 그 가장 그 뒷부분에 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교신 저자인데 그 저자 리스트 중에 이제 그 별표로 이제 표시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흔히 이제 영어로는 corresponding author 혹은 이제 책임 저자, 교신 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주로 그 연구 책임자들이 이제 교신 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제1 저자와 그 교신 저자 그 중간에 이제 위치한 저자들이 주로 이제 그 공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이제 상당한 기여를 한 자를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authorship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authorship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자의 자격 조건만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자의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무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authorship 그러면 저자의 자격 조건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자됨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자 관련된 이슈는 이제 저자 자격과 관련된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 이런 것들만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그 저자의 순서에 따른 갈등이 또한 이제 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기여가 가장 많은 사람이 통상적으로 이공계에서는 가장 앞에 이제 저자로 이제 등재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저자 순서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자의 소속 표기가 또 최근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자 표시 관련된 정부의 법령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부 훈령 제449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이제 지침이 있는데요. 대학의 모든 기관들은 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자체의 연구윤리 규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연구인력 확보량 지침 제11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이제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11조 1항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 과정, 수행 과정,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호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위조, 변조, 표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하는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혹 그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이유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학술적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신 저자가 의도적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령 저자 혹은 고스트 오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반대로 학술적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시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우리가 선물 저자, gift author라고 부릅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부당한 저자 표시 유형으로 3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가와 나의 경우는 부당한 저자 표시 그 정의,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의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를 부당한 저자 표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위 논문을, 즉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을 졸업 이후에 학술지 등의 지도교수와 함께 후속 작업을 통해서 출처 표기를 하고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가 학생의 이름을 저자로 등재시키지 않은 채 본인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로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이렇게 7가지를 교육부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교육부 그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과제 성과물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들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이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있고, 그 하위 시행령에 부정행위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는 4가지를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고, 4가지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앞서 봤듯이 위조, 변조, 표절이 있고요. 오늘 그 교육의 주제인 부당한 저자 표시는 혁신법 상에서는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교육부 훈령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부당한 저자 표시가 국내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난 한국연구재단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2021년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 추이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조의 경우에는 2017년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의 건수가 4건이었던 것이 지난 2021년에는 19건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 교육 주제인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해서는 살펴보면 2017년 대학에서 9건의 사건이 발생을 이제 했었는데,
지난 2020년에는 299건, 2021년에는 5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18, 19, 20 이렇게 걸쳐서 이 사건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교수 자녀들 혹은 미성년 저자들이 이제 학술지 논문에 이제 실리는 것을 전수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 건수가 이제 많은 것이고요. 실제 아래의 이제 그 그림에서는 2021년 연구 부정행위 발생 대비 실질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결론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주의 경우에는 2021년에 19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9건이 최종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이제 결론이 이제 난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당한 자료 표시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에 59건이 발생해서 20건이 연구 부정행위로 결론이 이제 났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대략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연구 부정행위로 결론이 이제 나고 있고요. 부당한 자료 표시는 그거보다 그 연구 부정행위 결론 나는 비율이 더 이제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자료는 그 2023년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라고 하는 한국연구재단 보고서가 될 텐데요. 여기서 그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한 그 2,822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자들의 인식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019년 이후 연구자의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 빈도에 대한 인식 추이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부당한 자료 표시 관련해서는 2019년서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 부당한 자료 표시가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2019년에 51.1%에서 해마다 그 비율이 낮아져서 지난 2023년에는 18.4%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낮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부당한 자료 표시에 대한 인식이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심각하다라고 답변하는 연구자들의 그 비율이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서식 관련해서 이제 네이처지 기사를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형의 그 연구 부정행위 혹은 이제 부적절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약 3,247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연구 부정행위 혹은 부적절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우리 부당한 자료 표시 관련해서 이 오서십을 부적절하게 부여를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정도 이제 나왔고요. 특히 그 경력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경력자들은 한 12.3% 정도 그렇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 그 early career, 초기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비율이 좀 더 낮아서 한 7.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서십 관련해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저자들도 이런 오서십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 부적절한 이제 행위를 했던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학술적 기여를 해야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학술지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저자 자격 기준을 이렇게 기술한 학술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 학술 단체 중에서 학술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그 구체적으로 논문의 저자 자격 기준을 제시한 것이 ICMJ라고 해서 의학저널 편집인 국제위원회,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가지의 이 크라이테리아를
동시에 만족을 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레코멘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제 substantial contribution입니다. 중대한 기여인데 무엇에 대한 중대한 기여냐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concep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개념화 혹은 뭐 아이디어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오어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된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상을 하면 될 텐데, 그다음에 이제 conception or design of the, 그러니까 그 연구를, 그러니까 conception을 바탕으로 그 연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하는 거, 혹은 the acquisition analysis.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 보통 이제 그 연구원들이 되겠죠. 실험을 이제 하면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분석기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거나, or 혹은 이제 interpretation of data. 그러니까 연구 raw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 첫 번째 크라이테리온에서는 여기 5로 기술된 그 요런 그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하면 첫 번째 크라이테리온은 이제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를 만족하는 저자들이 자신이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 논문의 그 초고를 작성하는 drafting the work, 초고를 작성하거나 혹은 작성된 초고에 대해서 revising it critically,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정의 대상이 여기 보시면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s,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는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크라이테리온을 만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제 영어를 이제 교정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이제 비판적 수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revising it critically의 대상은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s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문이라든지 논문의 교열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이제 타당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논문의 그 드래프트,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것을 보통 이제 연구 책임자가 아주 완성도 있는 최종 이제 버전의 매니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최종본을 모든 저자가 회람해서 다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최종 컨펌을 한 다음에 논문을 이제 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논문이 출판된 이후에 그 논문의 accuracy 혹은 이 진실성과 관련된 어떤 이제 의혹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제 책임지는 것에 약속한 사람들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다 AND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 연구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그 크라이테리아를 동시에 만족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신 저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된 파이널 매니스크립트를 모든 공저자들에게 이제 회람시켜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학 쪽에서 밝힌 논문의 저자 자격 기준이 이제 되겠고요. 자, 이제 네이처지에서도 이제 오서십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의학 쪽의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실질적으로 이공계의 연구 현장에 보다 더 부합되는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자들이 세 가지의 크라이테리아를 이제 만족하게 되는 경우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substantial contribution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의학 기준의 첫 번째,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를 합쳐놓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or the creation of new software used in the work. 이것이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줬다. 혹은 새로운 물질을 합성을 해줬다. 혹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줬다. 라고 하면 이거 저자로서의 이제 그 기여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or 여기 논문에 여기 have drafted work 논문에 드래프팅을 작성하는 것 또는 그것을 그 리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저자의 이제 기여 부분인데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대한 기여를 했다면 저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모두 다 최종 서브미트 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종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해당 논문이 이제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는 것에 동의한 자가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지 기준이 지난 그 2018년, 19년 우리나라에서 미성년 저자들이 그 논문에 이제 저자로 등재되는 이슈가 있었을 때 검증하는 그 잣대로 이제 활용한 것이 바로 이 네이처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ICMJ하고 네이처지의 이제 저자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럼 그 정도 기여에 그 정도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이제 이제 기여를 해준 사람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여의 정도가 저자가 될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단순 기여자라고 이제 부를 텐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행정 지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연구비 획득에 이제 도움을 준 인물 또는 이제 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IRB라든지 IACUC 등의 이런 그 심의 승인을 받는데 어떤 행정력 지원을 해준 뭐 사람 또는 이제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으로 어떤 연구 자료, 연구 장비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공해준 뭐 그런 이제 사람 또는 이제 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단순 측정 그리고 단순 분석 업무를 수행한 인물 또는 이제 기관들이 또 있을 겁니다. 혹은 단순히 시약이라든지 실험 동물 등 연구 자원을 제공한 뭐 이런 인물 또는 기관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부분에서는 이제 원고를 읽고 태고와 조언을 이제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으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멘토링을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크리티컬 리비전이 이제 없는 경우 이제 여기 단순한 멘토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순 기여자의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논문이 실제로 완성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논문의 맨 뒤에 보면 이제 acknowledgement라고 있죠. 이 사사표기란에 대해서 그런 그 고마움을 우리가 이제 그 표기를 이제 할 수도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표기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의 표기 뭐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해당 연구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이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연구비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이해 충돌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해당 연구 과제가 어디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인지를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게 되면 이제 국문 표시의 경우에는 이 논문은 언어는 몇 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제 수행된 연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죠. 영문 표기도 이렇게 이제 표기를 이제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예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이제 화학 쪽에 미국 화학회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acknowledgement 보게 되면 뭐 이제 연구비 사사뿐만이 아니 연구비 이제 여기 보시면 we acknowledge funding from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그래가지고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 대한 사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we acknowledge 여기 누구누구도 이제 인물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 사유가 for donation of bovine adrenal gland 이렇게 있죠. 어떤 그 실험에 필요한 어떤 생체 물질을 이제 이렇게 제공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여기 이제 we also acknowledge Professor 누구누구라고 이제 나오면서 그 사유가 for their kindly assistance
on the resistive pulse algorith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구에 있어서 어떤 특정 저항 펄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도움을 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는 이 acknowledgement에서는 그 연구비는 당연히 여기 이제 사사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제공,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어떤 기술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이 저자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매우 고마운 경우,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이 출판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acknowledgement에 사사 표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그 ICMJ나 그 네이처지의 기준은 이공계와 이제 의학 분야가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인문사회 분야는 조금 더 이제 또 그 연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소 이제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문사회 쪽에도 그 학문분야별로 이제 그 저자의 자격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학문분야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래서 그 뭐 KDI, 통일연구원 뭐 등등 이런 그 출연 기관을 아우르는 이제 상위 기관이 이제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그 연구윤리 평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10조 부당한 저자 표기에 저자 표시 관련된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를 좀 드리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다만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어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공계에서는 그 학위 그러니까 저자들의 뭐 석사나 박사나 이런 학위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학술적 기여가 있으면 모두 다 저자가 될 수 있는데 인문사회 학술 분야 중 극히 일부 분야의 학술지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연구자의 경우 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그 정해놓은 그런 이제 학술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이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동 저자를 기재할 수 이제 없게 되겠죠.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서문이나 주 등을 통해 그 사유와 함께 누가 학술적 기여를 했는지 그 실명을 밝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의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는 이 저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또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기획 및 설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연구 보고서 집필 등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한 자가 이제 저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라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은 특히 이제 연구 논문보다는 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 인문사회 연구자들에게는 한번 그 저자의 기준으로 참고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이제 그 가이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는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ICMJ, 그다음에 네이처지 그 기준에서는 이제 단순히 저자의 자격 기준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은 저자의 표시 순서와 소속 표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이유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서 교육부 훈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음의 강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지만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학문 분야별로 학문의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자의 자격 기준도 이제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여기 이제 규정에 이제 담고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가항에서는 그 부담자 표시 관련해서 이제 저자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다만 연구 비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단순 기여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나항에서 저자 표시 순서에 대한 가이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이 논문 저자의 순서에 가장 앞에 이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은 제1저자, 그 다음 기여한 사람은 제2저자 이런 식으로 하고 교신 저자는 맨 끝에 보통 이제 별표 달고 이렇게 저자로 이제 등장이 되겠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항에는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연구자가 A라는 기관에 재직할 당시에 모든 데이터를 획득했고 논문까지도 이제 투고를 마친 이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논문이 이제 출판될 그 시점에 B라고 하는 이제 기관으로 소속을 옮겼다면 이때 저자의 소속 표기는 당연히 A 연구기관에 재직할 당시에 수행됐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저자의 소속, 우리가 이제 어필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A 기관으로 표기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저자의 이름에 이제 에스테릭 표시를 해서 아래 풋노트로 현재 그 기관 소속은 어디다 이렇게 이제 밝힐 필요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제 그 라항에 이제 교신 저자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신 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최종본을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자격 기준뿐만이 아니라 저자의 표시 순서, 소속 표기 관련된 연수대학교 연구리 규정은 우리 연구자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에 그 생성형 AI가 요새 우리 시대에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 과정이라든지 혹은 성과 창출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를 활용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네이처지도 이렇게 보시면 이 챗 GPT가 어떤 그 연구 논문에서 저자로 리스트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챗GPT를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과연 챗GPT가 학술 저널의 저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저널들이 어떤 이제 기준들을 이제 요새 막 제시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챗 GPT는 저자로서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아카데믹 퍼블리셔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스프링거 네이처,
뭐 등등 뭐 이런 데에서는 뭐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AI가 그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제 쓰였다면 그것을 적절히 밝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현재 이제 많이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지난 2023년 대학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라고 하는 한국연구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이 생성형 AI를 얼마만큼 연구에 활용하는지 활용 빈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제 인식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다 쓰느냐라고 했더니 연구 문제를 생성하는 데 쓴다. 연구 설계에 쓴다. 연구 이론을 이제 확인하는 데 쓴다라고 했는데, 연구 이론을 확인하는 데는 그래도 좀 많이들 쓰고 계세요. 가끔 쓴다라고 하는 분이 30.1%, 매주 자유 사용한다가 2.6%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경우에 가끔 쓴다가 32%,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8.1%로 연구 이론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제 확실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및 구축에 활용한다, 자료 분석을 쓰는데 활용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응답자들도 제법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법 및 단어 검정, 우리가 이제 영어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법 및 단어 검정에 가끔 사용한다가 42%,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53%,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85%의 그 아니 95%죠. 예, 95%의 그 연구자들이 문법 및 단어 그 검정에 이런 챗 GPT 등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 그 연구자들이 꽤 많이 이런 생성형 AI를 실질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성형 AI를 우리가 이제 연구에 활용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이제 연구윤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해에 약 1년 전에 AI 오서십 동향보고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국제학술단체의 생성형 AI의 연구 활용에 관한 입장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일부 저널이나 이제 프리프린트에서 요 챗 GPT 등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을 이제 허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챗 GPT가 이제 그 저자로 등재가 이제 되게 되겠죠. 저널은 Cellular and Molecular Bioengineering이라고 하는 이 저널에 이제 저자로 이제 등재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이제 허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주요 국제 학술 단체들은 AI가 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이제 표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I 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연과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결과물이 잘못됐을 때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스십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자격기도 되지만, 저자가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한 모든 이제 책임을 이제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스십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됨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AI는 뭐 그 내용이 잘못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 accountability가 이제 없죠. 그래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저자가 될 수 이제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진 것이 대부분의 이제 학술 단체가 이제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저자들이 만약에 학술 논문에 AI 툴을 활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 결과물의 진실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AI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자들이 만약에 AI를 활용을 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그 명칭에 그 AI를 활용을 했고 버전은 어떻게 되고 제조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논문 사사표기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여기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AI 오서십 동향 보고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오늘 교육에서는 그 저자와 그 저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 설명드린 우리 저자의 자격 기준, 저자의 표시 순서, 혹은 저자의 소속 표기 요것에 대한 그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그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연구 그 논문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